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결국 임종석 안 줬다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 전략 공천지인 서울 중성동갑 후보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선정하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배제했습니다. 당 내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늘 이미 박영순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등의 탈당 러시가 재개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여당도 현역 이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선을 포기한 홍문표 의원의 무소속 출마설이 제기되고 용산 출신 친윤 인사의 전략 공천지에서 집단 반발이 나오는 등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천을 못 받더라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갑자기 국민추천제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대구, 경북과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국민으로부터 추가 후보를 추천받아 전략 배치하는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표 공천을 두고 쇄신 등 감동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고려해 내놓은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중압감 느꼈다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이 대표 전화에 중압감을 느껴 2018년 재판 때 위증했다며 혐의 사실을 거듭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간호사 카드로 압박입니다. 정부가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못 받고 처벌을 경고하는 한편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오늘부터 판례 등의 허용 범위에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PA 간호사 시범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믿을 수 없는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박수 칠 때 떠난다입니다. 트로트 황제로 불리는 나훈아 씨가 오늘 마지막 콘서트 소식을 전하면서 가요계 은퇴를 시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을 따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잠시 전 오전 11시 45분에 민주당 공천 갈등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동안 당 내홍의 확산 또는 진정 여부를 가를 최대 뇌관으로 꼽혀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사실상 임 전 실장의 컷오프라는, 그러니까 임 전 실장 본인과 친문계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이로써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공천 갈등 사태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민주당 전략 공관위는요, 오늘 오전 진행된 이 비공개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파 갈등의 뇌관으로 주목이 되온 지역구죠. 임종석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이 서울 중송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이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해왔던 임종석 전 실장은 사실상 컷오프가 된 셈인데요. 다만 전략 공관위는요, 이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지역구에 투입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안규백 공관위원장은요, 이 발표에서 전현희 후보 결정에 반대 입장도 있었다면서 이 상세한 내용은 오후 5시에 회의를 이제 다시 시작한 후에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전략 공관위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임종석 전 실장은 왜 공천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자로 의결하였다고. 그럼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거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건 뭐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공천 갈등이 워낙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드니까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에게 이 중성동 갑에 전략 공천을 주는 쪽으로 결단을 하면서 뭔가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공천권을 가진 이 대표가 임 전 실장을 필두로 한 친문계와의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뜻을 오늘 결정으로 확고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결정이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친문계
또는 비명계를 향한 전면전 선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동안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가 이 민주당 공천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면서 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고요.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어제 임 전 실장 공천 문제 등을 3시간가량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걸로 전해졌고요.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두고 공천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라는 강경파와 최소한 전략 경선이라도 붙여야 한다라는 타협파가 부딪히면서 경론이 오간 걸로도 전해지는 등 민주당의 고심도 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임 전 실장한테 중성동갑 전략 공천을 내어주면서 이 격화 일로의 공천 갈등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던 건데요. 결국 이 대표와의 교감을 거쳤을 걸로 보이는 전략 공관위가 해당 지역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이 대표와 또 친명 주류의 정면 돌파 의지가 확실히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친문계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앞서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에게 중성동갑 전략 공천을 줄 거라는 생각은 희망사항 같은 거다라고 발언했던 게 결과적으로 오늘 사태 예고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희망사항 네. 같은 건데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이기는 공천이 아니고 지는 공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임종석은 왜 다른 험지에 갈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가 격전지예요, 격전지. 그거 뺏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책임져야죠. 만약 이 결과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총선동갑을 뺏겼다 그러면은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줄 것 같아요. 명문정당이라는 이 에너지가 균열이 나고 깨지고 이렇게 되면 선거 치르기 어려운 거죠. 그동안 임종석 전 실장 본인도요, 이 당의 서울 송파갑 출마 요청, 그러니까 지역구를 좀 옮겨서 송파갑에 나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죠. 이러면서까지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고수를 해왔습니다. 또 당 안팎의 친문계도 이런 임 전 실장을 지원을 하면서 이 대표 그리고 친명 주류를 압박해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 전 실장을 중심으로 한 친문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임 전 실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무 보이콧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앞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종로나 용산도 좋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맞붙는 것도 좋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시효가 다했다며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앞서 나온 임 전 실장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동으로 가기 전에 여러 번 종로도 좋고 용산도 좋고 할 수만 있다면 한동훈과 붙고 싶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저로서는 또 기다렸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계속 기다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 시효가 다 했고 저는 지금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성동 지역도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과연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친문계를 중심으로 서울 중성동갑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강한 주장이 연이어 나왔던 터라 이 친문계 역시 임 전 실장의 컷오프 발표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거는요,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반응을 내놓는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이재명 대표가 양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신년 인사차 예방을 했죠. 그 자리에서 이 명문 정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는 결국 이제 이재명계와 문재인계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정당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측근 중에 측근으로 여기는 임종석 전 실장 등의 공천을 좀 줬으면 한다. 이런 거를 은근히 압박 또는 또 희망을 하는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던 거라 그런 관측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혹시 친문계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는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상황을 진정시킨 쪽으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 힘을 실어줄지 이거 저희가 지켜보는 게 민주당의 앞으로의 공천 갈등의 어떤 방향을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요, 이 친문계를 중심으로는 임종석 전 실장도 당원인 만큼 이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고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친명 주류 측이 여전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꼽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임 전 실장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 친명계 좌정격인 정성호 의원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 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요, 이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통합을 내세워 이 혁신의 발목을 잡을 때는 과감하게 혁신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이 책임론을 두고도 임 전 실장과 이 신경전을 벌여왔던 이제 추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요, 사실상 임 전 실장을 겨냥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이제 민주당 여전사 3인방, 물론 이게 이제 친명계인 아까 그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한 얘기였죠. 3인방 가운데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졌던 서울 중성동 갑의 전략 공천이 어쨌든 됐고요. 남은 두 사람입니다. 즉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의 공천도 이제 결국 남아있는 뇌관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현주 전 의원은요, 앞서 누구보다 강한 반문재인 행보를 보여왔던 터라서 이 전 의원이 수도권에 전략 공천될 경우 이 친문계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거취 역시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류가 의도했던 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재를 맞은 셈인데요. 이미 오늘부터 공천 결과에 반발한 연쇄 탈당, 이게 재현될 조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오전 이 민주당 소속으로 시흥시장을 3번 지낸 인물이죠.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요,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 도전을 했다가 당시 이제 전략 공천에 밀려서 이제 고배를 마신 데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이 재도전을 했지만 당 예비 후보자 검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아예 이 공천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4년 전 총선 때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 단수 공천을 받은 거, 그거에 이제 반발을 해서 당시 그 당을 상대로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총선 부적격 판정의 이유였습니다. 김윤식 전 시장은요, 이 부적격 판정 당시에도 이 친명 지도부의 전횡이다라면서 강력 반발을 했었고요. 오늘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재명 일당은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시흥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밝혀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맞대결이 성사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경기 시흥을은 조정식 총장이 내리 5선을 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공천을 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 전 시장은요, 국민의힘과 출마지 관련한 조율도 다 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윤식 전 시장은요, 이제 국민의힘 험지로 꼽히는 지역은 맞지만은 지금은 여러 새로운 흐름들이 있다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출마도 생각했지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켜야 할 정신도, 지켜야 할 가치도, 지켜야 할 사람도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을 벗어나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혼쭐 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이 길에 나섰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 시흥을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께서 내리 5선 20년을 한 지역이고요. 자꾸 한쪽을 지지해 주다 보니까 이제는 이 호갱 취급을 하네, 더 이상 안 되겠네 하는 그런 기류도 있고 해서요. 이번에는 상당한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 40분쯤에는요. 앞서 이 민주당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비명계 박영순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영순 의원은요, 지난 21일 자신이 의정활동 평가 결과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고요. 지난 4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지만 100번을 되돌아보고 성찰해봐도 이번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반발을 했었는데요. 당시 박 의원은 재심을 신청할 의사는 없다면서 향후 거취를 당원 및 지지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고심 끝에 오늘 오후 민주당 탈당을 전격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 탈당 이후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 입당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교동계 출신으로 지난 이제 대선 경선 등에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활동을 했죠. 이 중진입니다. 하지만 앞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던 서른 의원 역시도 어제 사실상 민주당 탈당을 시사하는 그런 강한 발언을 내놨고요. 이르면 오늘 거취를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은 지난 23일이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 방탄과 치졸한 복수만 바라보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직격했고요. 어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취 결정을 내렸다며 출마할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무소속 출마 또는 제3지대 신당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하위 평가 10%에 속하며 이제 경선 득표율에서 30% 감산 적용의 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건 사실상 경선 배제, 즉 컷오프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른 의원이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한 건 결국 민주당에서 나가서 다른 당에서 출마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네, 서른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가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까지 시사를 한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 혈전하듯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서 그냥 개판을 쳐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개판이죠. 결정은 하셨어요. 예, 결정을 했습니다. 발표는 합니다. 민주당 이름표가 아니면 무소속 아니면 그건 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분들 중에도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심한 분은 몇 분 계십니다. 앞서 친문계 의원들의 공천 반발 움직임에서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홍영표 의원이요. 어제 밤에 또 글을 올렸는데 이것 역시 의미심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친문계 의원들은 이 불공정 공천에 반발을 하면서 그 홍영표 의원의 사무실이죠. 의원회관 1004호에 모여서 이 긴급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게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홍 의원은요, 어제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무색해졌다. 민주당을 지켜왔다는 자긍심과 정권 교체에 대한 사명감마저 흔들린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선 승리보다 당을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사방천지에서 들끓고 있다면서 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했고요. 또 자신의 이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과 수기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영표 의원 자신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부평을 지역에서 돌았던 이 정체불명, 이른바 정체불명 여론조사 결국 나중에는 뭐 당에서 했다 이렇게 조정식 사무총장이 인정을 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일명 이른바 그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또 공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이것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홍 의원은요, 자신의 지역구에서 현역을 뺀 이 불공정 여론조사를 벌였던 업체가 당 주요 인사 개입으로 경선업체 선정됐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또 선출직 평가 과정에서도 이 정성평가 특정 항목을 0점 처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면서 이 찍어내기 평가였던 의혹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공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누구보다 당 도덕성 회복을 주장하고 또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피해를 입은 자신이 경선 배제 대상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영표 의원은요, 이 돈봉투 살포 논란에 휩싸인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한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실상 돈봉투 사건의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객관적으로 틀리지 않은 걸로 또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홍 의원이 재차 언급을 한 건데요. 홍영표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인천 현지에서 개최한 이 최고위 회의에도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홍영표 의원의 최고위 회의 불참 역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당 지도부의 공천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보이고요. 또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현재 친명계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이 출사표를 낸 상황이라서 홍 의원 측은 향후 있을 공관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요.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방금 전인 오늘 오전에 서울 중성동갑, 그러니까 전략지역으로 공천지로 이미 앞서서 지정을 해놓은 지역이죠. 그곳에 그 공천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출마를 아주 강하게 희망을 해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임 전 실장은 친문계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고요.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이 친문계와 친명계 사이의 갈등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 또 이걸 과연 이제 더욱더 확산시키느냐 아니면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꼽혔는데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앞으로 이 민주당의 공천 내용 과연 어떻게 진정이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발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측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소위 말하는 친문이란 분들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계속 강조해 왔고 이것이 당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중성동갑 공천 배제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러 비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측들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하는 쪽으로 이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016년 총선 때도 보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컷오프 이후에 반발은 심했지만 곧바로 수용하고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뭐 향후 어떻게 수습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그렇고 당의 상황상 뭐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단순히 이제는 내홍을 넘어서 이제는 내전 상태로 접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 실장의 문제가 사실은 이번 총선의 가장 그 변곡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컷오프를 했다. 그럼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방송에서만 임종석 실장 이슈를 다룬 것도 한 달째인데 그동안 이렇게 이슈를 키워오다가 이렇게 컷오프 시킨 거는 이제 민주당 내 새로운 이제 균열과 말하자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연대라는 이름으로 좀 탈당파들이 아마 세력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마 저는 굉장히 여기에 이제 기폭제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있을 문제들 이제 뭐 이른바 친명 논란이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지금 더 동력을 갖고 가느냐, 동력을 갖고 가지 못하느냐 여부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당내에서 정리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마이웨이를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그 마이웨이만큼 더 그 정비례로 세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마 민주당이 새로운 국면으로 좀 공천이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이재명 대표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요. 민주당 공천 논란에서 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게 바로 지도부 간의 이상 기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대표와 이른바 이제 갈등설이 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던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앞서 진행된 심야 최고위 회의 등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당내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습에 발벗고 나서면서 공천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 대표와 온도차를 보였고요. 일각에선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투톱 갈등설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홍 원내대표는 민주정당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갈등설을 진화하고 나선 데 이어서 오늘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공천 갈등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열린 심야 최고위 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이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부터 최고위 회의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핵심 당원들조차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저는
지도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회의를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김우영 예비후보가 은평을의 경선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최고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그럼 다만 이재명 대표는 뭐 반대 의사를 저는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론은 그게 수용되지는 못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거기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느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아니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편 건데요. 하지만 이 친명계의 좌장격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요. 이런 고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당내 공천 갈등 상황에 대해 언론에서 친명, 비명 이 갈등 구조를 너무 부각시켜서 그렇지 원래 공천을 하고 나면 좀 시끄럽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지도부라면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이 최고위 회의에 불참을 한 고민정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차라리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좀 강하게 언론에서 프레임을 짜서 제기된 측면도 있지만 뭐 친명, 비명 또는 뭐 친문 또 친명 이런 갈등 구조를 너무 그게 부각시켜 놓으니까 그렇지 되게 공천하고 나면 좀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도부는 당을 이끌어가고 있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금 어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갖고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본인이 난 당을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리가 낫겠죠. 또 정성호 의원은요, 이 민주당 탈당을 시사하고 나선 서른 의원을 향해서 할 말은 많이 있지만 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이 대선 경선이 끝나고 본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른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본인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요, 이 서른 의원은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당대표 물러나라는 소리를 일관되게 끊임없이 했던 분이라며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에서도요. 연일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용을 격화시키는 한 요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강성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천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당무를 거부하려면 당직을 사퇴하라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청년 당원들은 어제 오후 국회를 찾아서 홍익표 원내대표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586 기득권의 공천 개입은 민주당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공천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핵심엔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적 생명 연장을 도모하는 헛된 정치로는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586 기득권 의원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즉각 손을 떼십시오. 이처럼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로 사실상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서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는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갖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그런 예정이었는데 임 전 실장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과연 비명계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요,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협상 상황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임 전 실장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서 오늘 의총은 지난 21일 의총과 마찬가지로 이 비명계의 공천 불공정성 성토장이 될지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특히 임 전 실장 이 공천 여부는요, 윤석열 정부 탄생을 둘러싼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기 때문에 이 계파 갈등에 불을 당겼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최근 문제가 된 여론조사 논란 등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기로 해서 이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21일 열린 의총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비롯해서 공천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비명계 반발이 쏟아지자 홍 원내대표는 이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 오늘도 오전에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는 일정 때문에 의총에 불참하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관련해서 이모경 원내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원내 보고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보고 등 자유 토론을 통해서 의원님들은 대략 한 130분 정도 오늘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 때 이재명 대표님이 오시나요? 아니요. 당대표님은 오늘 불참입니다. 최영 대변인께서 저번 주에 의총 끝나고 다음 의총 때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사안을 조사한 다음에 명령 대책이 밝히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번 의총 때 확인이 되나요? 오늘 원내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의총 관련 속보는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공천 결과를 두고 비명계의 불만 정말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제요, 이 민주당이 노무현의 남자로까지 불리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분당 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비명계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전 총장이 전략 공천된 분당 갑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 조정 부실장이 먼저 예비 후보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 김지호 전 부실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전 총장이 전략 공천된 건데요. 이를 두고 최근 불거진 비명계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일종의 수습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 총장이 분당갑 전략 공천됨에 따라서 이광재와 안철수 두 거대 양당 후보의 빅매치가 성사될 예정입니다. 이 관련해서 전략 공천 이유를 설명한 안규백 위원장 발언도 들어보시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선거구는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이유는 이 선거구의 경우에 현재 후보자들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전략공관위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패널들께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두 가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와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 측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요, 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대책을 지금 수기 중이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수기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혹시 또 속보가 들어오면 방송 중에 들어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자, 또 다른 속보 하나는요. 방금 저희가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의 당무 보이콧 얘기 전해드렸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고요. 공식적으로 1시 40분쯤에 기자회견을 갖고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40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리고 지금 언론의 보도는 이번 공천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또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것도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정성호, 그러니까 친명계의 좌장격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고민정 최고위원의 그런 최고위원 회의 보이콧 사태에 대해서 지도부라면 오히려 책임지게 나와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최고위원 못하겠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공교롭게 이런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자체를 그만두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겁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당의 최고위급 회의 결사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도 결정져야 되지만 조율할 건 조율하고 그다음에 갈등 있는 부분도 서로 진화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좀 조율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정 의원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시당하면 그다음에 회의 참석을 안 했다. 근데 정성호 그 최고 의원이
마치 최고위원을 겁박하듯이 그렇게 뭐 회의 뭐 이렇게 참석 안 할 거면 차라리 그만두기 낫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침묵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이런 불만들을 최고위원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조율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당을 그러니까 최고위원 좀 그만두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수순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문제로 제가 보기에 이제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1시 40분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이 국면은 좀 새롭게 진행될 수 있고 임종석 전 실장과도 아마 물밑으로 긴밀히 조율할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대단히 주목됩니다. 네. 총선이 42일 남은 시점입니다. 당원이 뽑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사퇴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지금까지도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을 내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국면은 총선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수습을 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지 나와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일 걷어차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당원들로부터 비판은 받고 있지만 조사 기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서 당이 더 이상 갈등으로 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 자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후 국면에서 만약 이 갈등이 확산된다면 민주당 전체 총선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공천 내용의 와중에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는 어제 각각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내용 알아볼 텐데 이 대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요. 혐의를 거듭 인정함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를 형님 이렇게 부르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위증교사 관련한 이제 재판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이죠.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검사 사칭 사건,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식의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혐의로 이제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제 오후에 이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출석한 이 대표는요, 지난 공판에 이어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 혐의를 거듭 부인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자신은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 이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을 뿐이라는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잠시 라이브로 지금 연결 좀 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연결해 주시죠. 있습니다. 지도부는 당원 당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들을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라도 답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늘 지도부가 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위기는 국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에게 절망으로 이어질 그것이 두렵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안보 위기, 코로나 종식에도 불구하고 끝모르게 추락하는 경제 위기, 선택적 수사를 통해 반대 진영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사법 위기, 수백 명이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해도
지금 방금 저희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그 사퇴 기자회견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생중계는 아니었고요. 방금 전에 그 기자회견 한 내용을 저희가 지연으로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까 라이브라고 한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문이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본인은 어쨌든지 간에 지도부로서 이 정치적 사안들을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지도부한테 있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늘 지도부가 져왔던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도 뭔가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우길 바라고 그래서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나한테 돌아온 답이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민주당 중진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제 저희가 기자들하고 인물담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친명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정송 의원이 공개적으로 고민정 최고위원한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만두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고 최고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압박감으로 느꼈고 또 고 최고위원도 그런 부분에 뭔가 불만과 반발을 느껴서 결국 최고위원직을 내놓았다. 이게 결국 비명계와 친문계 갈등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듯 보입니다. 다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한 김모 씨는요. 법정에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그 혐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이거 꼬리 자르기다,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식의 변호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맞다.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모 씨는 어제 공판에서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그런 주장을 반복을 했거든요. 앞서 지난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김모 씨는 이전 공판에서 이 대표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모멸감과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요, 애증, 위험한 관계에서 위증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 이 대표가 지난 공판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것에 대한 반박 증거로 이재명 대표와 김모 씨가 과거에 나눴던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 씨가 이 대표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로 이 재작년 9월 이 대표 측근인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김모 씨는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 날 감사합니다라고 답신했습니다. 김 씨는 또 앞서 이 같은 해 대선에서 이 대표가 낙선했을 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몸 추스르고 다음을 모색하자면서 이 대표를 지사님, 시장님, 또 예비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러자 이 대표는요, 이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또 경기도지사,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직 경기도지사였으니까 이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그런 중압감도 있었다. 이렇게 또 진술했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법정에서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도 재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씨는 요구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따라서 이듬해 1월 당시 이 대표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전송받아 합을 맞췄다라는 검찰 수사 결과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판 출석을 전후해서 김 씨가 이 대표의 측근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또 공개했습니다. 네, 검찰은 당시 재판 전후로 김 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재판 출석을 1시간 앞둔 당시 김 씨는 정 전 실장에게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라고 문자를 발송했고 정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난 뒤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김 씨는 상의한 내용대로 답변 잘 했다고 재차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재판부는요,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 그리고 김 씨의 변론을 김 씨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후에 이 대표의 변론이 진행이 됐는데 이 대표 측하고 검찰 간에 아주 날선 공방이 오갔다고 합니다. 네, 먼저 어제 이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요, 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김모 씨의 진술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제 이 대표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직접 신문하시나요? 이 대표 측은 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김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 중 극히 일부분만 제시를 했고 공소 사실도 왜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요,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는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대표의 기억이 혼란스러운 것뿐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녹취 파일 전체를 읽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재판에 조금 앞선 시각에는요, 부인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 씨 역시 이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에 자신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김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인 배모 씨가 법화 유용 의혹 최초 폭로자인 조명현 씨와 통화 내용으로 볼 때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을 함께 공모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통화 녹취록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수행하는 민원으로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이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밥을 먹고 나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알아서 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가지 않은 얘기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확인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이고 정확하게 배모 씨랑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혜경 씨 측에서는요, 이 배모 씨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 이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김혜경 씨 측에선 배모 씨가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이 김혜경 씨가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내용을 근거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김혜경 씨 측은 김 씨가 이재명의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왔다면서요. 이 선거 캠프 배우자실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김혜경 씨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요청했던 이 신변 보호 조치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원 관계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전후로 이제 취재진을 만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요. 김 씨 대신에 변호인이 나서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혜경 씨는요, 이 취진의 질문이나 지지자의 응원에 일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김 씨의 변호인이 검찰을 향해서 너무 황당한 기소다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 너무 했다라는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 김혜경 씨의 모습과 함께 변호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사실관계 알고 계셨는지, 법인카드 사용 지시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부행위 행위자에 있어서도 여기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 해서 김혜경 여사 이름이 빠질 정도였었습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범격으로 지금 기소를 당한 피고인 김모 씨가 증언을 했는데 김모 씨 어제도 거듭해서 위증교사 받아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교사를 받아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 이 부분 거듭 인정을 했고요. 어제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건 검찰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고 가까웠다. 이런 점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김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애증 그리고 위험한 관계에서 위증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형님이라고 부르는 관계 과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의구심이 제기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증 교사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지금 위증 교사죄를 위증의 어떤 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왜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 부분에 진술이 집중돼 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친분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요청할 만큼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식으로 형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둘 간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나 어떤 다른 상황이나 여러 가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관계에서 동기 부분이 범죄 혐의의 입증에 중요한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성립하느냐 문제인데 여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쟁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그 몇 가지 그 진술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뿐만 아니라 진술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 취지상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아직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법원의 판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정황상 둘의 위증 교사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가 이런 정도의 관계가 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기사가 유죄로 판결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상식선에서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과정을 호용호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는 호용호재합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한테 중압감을 줬다 얘기하잖아요. 대선 후보였고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고 경기지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하자면 중압감을 느꼈다고 해서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게 권력이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더더군다나 재판 상황 전후를 다 문자로 보고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실제로 정진상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에게도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이걸 특수관계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일회성 사적 관계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분을 두고 이제 우리는 애증관계라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과거에는 정말 사랑하고 믿는 관계였지만 지금은 서로를 저격하는 증오의 관계로 돌아섰으니까 애증관계 맞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편안한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또 위험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본인의 재판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 미뤄 본다면 녹취록 전체를 제가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위증죄가 전 성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재판 결과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 경북 등 이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공천을 앞두고서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공관위원회는요, 갑자기 국민추천제라는 얘기를 꺼내서 이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들 그리고 공천 희망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천권을 쥔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이 서울의 격전지 중 한 곳인 성동구를 방문해서 이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하고 기후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위원장이 공약 발표 장소로 이 성동구를 택한 거는 이 수도권 한강벨트의 표심을 겨냥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원래 이곳은 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있는데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야당 험지인 서초 을로 지역구로 옮기면서 이제 공석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여기에 윤희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성동구를 찾아서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힙한 분들과 뵙게 돼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두 분이 제시해 주신 기후 환경 관련한 요청해 주신 공약을 택배로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맞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런 절차를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께 그런 절차를 민주당에 보이는 제1당으로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강원도 원주를 찾아서요. 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원주가 공천이 가장 잘 된 곳이라고 자평하면서 박정하, 김완섭 두 후보의 공약을 당이 보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지역 예술인을 만나서는 문화생활 지원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 특히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암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의 원주 방문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다음에 원주를 2번째 왔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한 4번, 5번 오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주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고 싶어하는 선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위원장 일찌감치 유세전에 시동을 걸었지만요. 이 당의 공관위 안팎에서는 남아있는 지역들의 공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를 두고서 고민이 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그리고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 결과에 따라선 상당한 파장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갑자기 여당 지도부가 꺼내든 게 바로 국민 추천제라는 겁니다. 네, 현재까지 국민의힘 공천은 약 70%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64개 지역구로 그중 상당수가 서울 강남을 포함한 보수의 텃밭인 영남권인데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들 지역구를 중심으로 국민 추천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공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과 대구 경북은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인 만큼 이 현역 의원 컷오프와 전략 공천 여부에 따라 이번 공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공관위가 검토 중인 국민 추천제는 공천 심사의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공관위가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거기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우리 당이 이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지역에서의 공천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많이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당의 공천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이고 실제로도 국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국회로 보내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 추천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가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명분으로 이 현역의 자진 불출마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요. 이 국민 추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강남과 TK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심사의 기준을 국민으로 넓힌다면 아마도 이 수긍할 명분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오전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요, 이 국민 추천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어느 지역구에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위는요, 늦어도 29일까지는 공천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오전에는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영등포 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돌연 이 당내 경선을 포기해서 이건 또 무슨 배경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현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자 8년 만에 국회 복귀를 누렸던 박민식 전 장관이 공관위가 결정한 서울 영등포 을에서의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서 영등포 을 탈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서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이제 포기한 건, 그러니까 총선 출마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박 전 장관은 혹시 다른 지역구, 특히 지금 수도권에서 이 인재를 찾는데 상당히 곤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 활용을 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장관은 오늘 입장문에서 당의 승리, 특히 수도권 격전지 탈환이라는 당의 부름을 받고 이번 총선에 나섰다. 그때의 마음과 각오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혀서 이 출마 의지 자체를 접은 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선 박 전 장관이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험지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이 현역 의원의 9번째 불출마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충남 아산갑이 지역구인 사선의 이명수 의원이요, 총선 불출마를 결정을 하고 잠시 후인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요, 이 총선에는 직접 이렇게 출마하지는 않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백의종군의 뜻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 오늘 한 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불출마 방금 말씀하셨고 박민식 의원님도 방금 안 나가신다고 하셨고 제가 여기서 이 토론회를 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전 몰랐던 부분이었으니까 제가 뭐 상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공천의 과정에 어떤 사심이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통진당화 되어 가고 있는 저 민주당을 국회를 장악해서 입법 독재를 해서 국가와 국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을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뭐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죠. 공천 잡음이 적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는데 어제 오늘 이 현역 의원의 첫 이탈 가능성이 흘러나와서 결과가 또 주목이 됩니다. 앞서 이제 경선을 포기했던 홍문표 의원인데요. 한 방송에 나와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홍 의원 측에서는 일단 이 무소속 출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이 이 무소속 출마를 언급한 건 어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였습니다. 홍 의원은 당의 존재를 하느냐,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타당으로 입당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중 무소속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고요. 공관위가 동일 지역 3선 이상의 감점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현을 했거든요. 이번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이 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언급한 건 홍 의원이 처음이라서 더욱 주목이 됐고요. 이 당 내에선 곧장 비판도 나왔는데요. 한 당 관계자는 채널A에 홍 의원이 경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포기했던 거 아니냐라면서 경선 패배하면 출마가 불가능하니까 피했다가 무소속 출마하는 건 비겁하다 이렇게 말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이러자 홍문표 의원 측은 오늘 오전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어제 보도된 홍 의원 발언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은 정도고 무소속 출마는 아닌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 본인이 직접 부인하고 나서지 않으면서 당내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홍 의원이 경선을 포기한 곳은 충남 홍성 예산으로 홍 의원의 경선 포기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단수 공천을 받은 곳인 만큼 홍 의원이 만약 공관위의 공천에 불만을 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대통령실과 관련한 공천 잡음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홍 의원이 경선 포기 선언을 했을 때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위한 헌신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홍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에 당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네, 때문에 공관위 내에서도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먼저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이 홍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홍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우파 정당에서 주요 당직을 하며 많은 역할을 해온 분이다라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이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련해 강승규 전 수석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와전된 것이고요.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시기로 그래서 또 용단을 내려주셨고 당에 헌신하기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발표한 바 있고요. 계속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지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신당입니다. 새로운 미래인데요. 새로운 미래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이렇게 계속 악화일로를 겪으니까 이른바 현역 이삽죽기, 그러니까 그 공천 갈등의 와중에서 탈당하는 의원들을 입당하는, 영입하는 그런 걸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요, 오늘 새로운 미래에 의원 한 명이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과연 그 사람이 누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서요, 이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새로운 미래에 추가 합류할 의원이 있느냐라는 이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들 욕심만큼은 아니어도 계시기는 한다라면서 오늘 한 분쯤은 계실 것 같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어 이 대표는요, 이 연일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비명계를 향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 이재명 체제에 저항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서 어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는요. 지금처럼 난폭한 공천은 처음 본다라면서 또다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파동이 뭐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네. 추가로 합류할 의원 있을까요? 계시기는 할 겁니다. 네, 저희들 욕심만큼은 아니어도 계시기는 합니다. 오늘도 한 분쯤은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 뭐라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우선 과정이 불공정해서요. 이렇게 전면적 불공정. 이건 제가 40년 동안 정치를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기간 중에 처음 봐요. 이래가지고는 납득을 못하지요. 맹목적인 충성파나 또는 방탄 잘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이 다음 국회는 뭐가 될까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아니겠어요? 개혁신당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디로 출마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출마 이걸 제안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의 출마 지역으로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거듭 강조하면서요. 국민이 다시 이준석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유리한 쪽이 아닌가 본다면서 정권 심판론에서 대구가 정면 승부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호소하면 이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 발언은 정권 심판이나 보수의 적장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 승부하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다면서 다 틀 안에 놓고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어제입니다. 이 서울 강남 그리고 가장 이제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죠.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을 두고서 국민 추천제라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가 하면 이게 지금 총선이 4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그에 앞서서 곧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공천 룰을 바꾼다? 이게 공천 희망자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현역 불패 신화가 이어지면서 무감동 무혁신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아마 전통적인 지지세가 강한 뭐 TK라든가 강남 상부를 대상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런 취지는 좋아도 그렇다면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기준을 정해서 사람 추천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국민 추천의 대상으로 놓고 볼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게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명망가를 그냥 꽂기 위한 거나 혹시라도 다른 의도로 여기에 사람을 심기 위한 거로 오해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구체적인 기준과 명확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혼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빨리 조속히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경선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 지역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하고 또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가긴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의 내용은 없이 지금 이 국민 추천제라는 등 그럴듯한 모양새를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총선 43일을 앞두고 이렇게 후보 추천한 룰을 변경하는 것도 이례적이고요. 현실적으로 특정한 어떤 부류를 공천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 추천제라고 하면 다양한 인사가 올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건데 그럴 거면 지금까지 영입 인재들은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상은 당이 선택한 국민적 인재라고 해서 추천을 하는 건데 이분들을 제쳐놓고 다시 어떤 분들을 국민 추천으로 받아서 공천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에 와서 룰을 변경하는 것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공언과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